배은망덕한 한국, 나가라면 왜 못 나가? 미 해군 고위 간부가 잔뜩 열이 받았습니다. 당장 철수를 명령하려는 그때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태평양 함대사령부 작전통제실의 새벽 3시는 언제나 고요하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나는 그날 밤에야 처음 알았다. 나의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 미 해군 군수 담당 중령이다. 16해 동안 함대 군수를 맡으며 단 한 번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보급이 막히면 예비 루트를 열면 됐고, 도크가 부족하면 일정을 조율하면 됐다. 문제가 생기면 자원을 투입하면 해결됐다.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으며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날 밤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군수전략을 전공했다. 걸프전 당시 보급 루트를 직접 설계했고 이라크 파병 때는 전방 군수지원팀을 이끌었다. 그 경험들이 내 안에 쌓이면서 하나의 확신이 됐다.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 포도 미사일도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군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확신이었다. 그 확신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 서태평양에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구축함 2척과 순양함 1척이 동시에 긴급 정비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전광판에 붉은 표시가 연달아 켜지는 걸 보면서도 속으로는 예비 도크 배정을 지시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16해 동안 이보다 복잡한 상황도 풀어왔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담당 부사관에게 노퍽과 브레머턴의 가용 도크 현황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보통은 10분 안에 보고가 올라왔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다. 10분이 지나도 보고가 없었다. 20분이 지나서야 부사관이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항공모함 전단에서도 예정되지 않은 정비 요청이 추가됐다. 나는 잠깐 손을 멈췄다. 구축함 2의 순양함 하나라면 일정 조율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항모 전단까지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함대 사령관이 즉시 가동 가능한 도크를 모두 찾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나는 동부와 서부 조선소에 교차로 연락을 넣었다.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수년치 일정이 이미 꽉 차 있다는 말이었다. 노퍽도 브레머턴도 샌디에이고도 사정은 같았다. 괌과 일본 기지로 돌리자는 결정을 내렸지만 예상보다 훨씬 긴 대기 기간만 확인됐다. 나는 그 수치를 다시 확인했다. 틀린 게 아닐까 싶어 2번, 3번 확인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괌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기 중인 함정이 있었고 요코스카는 자국 해상자위대 일정이 우선이었다. 사용 가능한 도크가 없다는 게 아니었다. 사용할 수 있는 도크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순간까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온도가 내려간 것도 아닌데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누군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형광등 불빛이 그 전보다 더 희게 느껴졌다.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고 화면에 펜타곤 군수국장이 첫 장의 보고서를 띄우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미국 해군의 문제는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 군함을 고칠 수 있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나는 속으로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군함을 고칠 수 있는 나라가 사라졌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나라였다. 항공모함만 11척, 구축함과 순양함을 합치면 수십 척이 넘는 전력이었다. 예산은 전 세계 군사비 합산의 절반에 육박했다. 그런 나라가 군함을 고칠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반박할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화면 한쪽에 낯선 얼굴이 보였다.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중년 남자가 회의실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 한 권을 펼쳐 들고 있었다. 군복도 아니고 정장도 아니었다. 분위기가 묘하게 겉돌았다. 누구냐고 옆 사람에게 물었더니 MIT 국제안보 교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마이클 웨스턴이라는 이름이었다. 해군 출신이 아니었다. 군수 경험도 없었다.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조차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웨스턴은 군수국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무 설명 없이 세계지도 한 장을 꺼내 뒤집어 책상 위에 펼쳤다. 나는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뒤집힌 지도를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퍼포먼스 좋아하는 학자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런 방식으로 관심을 끌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할 말은 별로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3시 반이었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런데 웨스턴은 고개를 들어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당신은 미국이 세계 최강 해군이라는 말을 다시는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한 방 늦게 뛰는 기분이 들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었다. 도발도 아니었다. 다만 그 말의 온도가 너무 낮고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그 다음에 이상한 불안이 따라왔다. 나는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순간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반박하려면 근거가 필요했고 그 자리에서 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고작 수년치 대기 기간이 적힌 보고서뿐이었다. 그것도 내 주장을 강화하는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웨스턴의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16해 동안 쌓아온 확신에 금이 가는 것 같았으니까. 나는 그 오기 하나로 웨스턴의 강의를 끝까지 듣기로 결심했다. 틀렸다는 걸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생각이었다. 웨스턴은 나의 표정을 한번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첫 번째 자료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사진 2장이었다. 나란히 놓인 2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무엇이 이상한지는 몰랐다. 다만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팔짱을 끼고 그 사진을 바라봤다. 아직까지는 내가 옳다고 믿었다. 웨스턴이 띄운 사진 2장은 처음에는 별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한쪽은 흑백 사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조선소를 찍은 것이었는데 도크마다 선체가 들어차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는 장면이었다. 크레인이 10대 넘게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고 부두 위에는 인부들이 개미떼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전시였으니까. 전쟁 중에는 나라 전체가 생산에 매달리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 장이 문제였다. 최신 구축함 사진이었다. 한 번을 보니 불과 몇 달 전에 진수한 함정이었다. 그런데 그 배가 항구에 묶여 있었다. 도크 앞에 대기 중이라는 표식이 선체 옆에 붙어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함정들도 마찬가지 처지였다. 나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봤다. 웨스턴이 왜 이 2장을 나란히 놓았는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생각을 입 밖에 꺼내려던 순간 웨스턴이 먼저 말했다. 예산만 더 투입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손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산이 핵심이었다. 조선소를 늘리고 인력을 고용하면 됐다. 미국이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펼쳤다. 지난 40년간 문을 닫은 미국 조선소 목록이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잠깐 멈췄다. 생각보다 많았다. 전성기에 수십 곳이 넘던 군용 조선소가 지금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줄어 있었다. 웨스턴이 말했다. 미국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선소는 돈을 투입하면 다시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반문하자 웨스턴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었다. 사람 사진이었다. 은퇴한 숙련 용접공 인터뷰 기사였는데 사진 속 남자는 70이 넘어 보였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은퇴할 때 후임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제목을 보며 잠깐 말이 막혔다. 웨스턴이 설명을 이어갔다. 조선소는 벽돌과 철근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크레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경력의 용접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세워도 숙련공 1명을 키우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학교를 세운다고 해도 그 사람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이미 전쟁이 끝나 있을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반박할 논리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장교가 나를 슬쩍 바라봤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 아닐까요? 경제가 회복되면 인력도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웨스턴이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경기 침체로 잠시 문을 닫은 조선소라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소들이 문을 닫은 이유는 경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펼쳤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조선소 폐쇄 이유를 정리한 보고서였는데 수익성 하락, 민간 발주 감소, 해외 경쟁사 대비 가격 열이라는 항목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문제는 그 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발주가 줄면 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면 인력을 내보내고, 인력이 빠지면 다음 발주가 들어와도 소화할 수가 없었다. 조선소 하나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 조선소를 먹여 살리던 협력업체들이 함께 사라지는 구조였다. 부품업체, 블록 제작소, 배관 전문 업체들이 줄줄이 따라서 폐업했다. 웨스턴이 말했다. 미국은 배를 만드는 기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배를 계속 살려내는 생태계를 잃은 겁니다. 나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딸깍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느낌이 불편했다. 생태계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조선소 하나를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그 조선소를 둘러싼 수백 개 기업과 수만 명의 숙련공을 함께 복원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여전히 미국이면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입 밖에 내려고 하자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웨스턴이 나를 바라봤다. 미국이면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았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웨스턴이 짧게 답했다. 그 생각이 바로 오늘 강의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상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꺼냈다. 나는 그 자료를 보기 전에 잠깐 숨을 들이켰다. 이유는 몰랐다. 다만 그 자료를 보고 나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틀리길 바랐다. 웨스턴이 새 자료를 펼쳤다. 세계 해군 전력 순위표였다. 나는 그 표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는 걸 느꼈다. 1위 미국, 항공모함 11척, 구축함과 순양함을 합치면 100척이 넘었다. 2위와의 격차는 압도적이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고는 해도 항모 전력만 놓고 보면 여전히 비교가 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이 표 하나면 웨스턴의 주장이 과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 아무리 조선소가 줄었다고 해도 이 정도 전력이라면 충분했다. 학생 한 명이 먼저 말했다. 역시 미국이 압도적이군요. 숫자만 봐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웨스턴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냥 다음 자료를 꺼냈다. 나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동의했다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웨스턴은 마치 그 순위표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이 움직였다. 두 번째 그래프가 화면에 떴다.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그래프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숫자가 첫 번째 표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잠깐 들여다보다가 제목을 확인했다. 실제 출항 가능 함정 현황. 나는 그 순간 표정이 굳었다. 보유 함정수와 실제 출항 가능한 함정수 사이에 생각보다 훨씬 큰 간격이 있었다. 수리와 정비 일정이 밀리면서 상당수 함정이 항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막대 그래프 하나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그 수치를 다시 확인했다. 보고 싶지 않은 숫자였다. 하지만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배는 많은데 왜 바다에는 없습니까? 웨스턴이 답했다. 전쟁은 보유 함정이 아니라 즉시 움직일 수 있는 함정으로 치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반박 논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다. 보유 함정이 많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 함정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없다면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순간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다. 나는 그 답답함을 억누르며 말했다. 괌과 하와이 조선소를 늘리면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도크수를 늘리면 정비적체가 풀릴 텐데요. 웨스턴이 나를 바라봤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잠깐 멈췄다. 알고 있었다. 괌 조선소 확장 계획은 몇 년 전부터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웨스턴이 그 계획이 이미 추진됐다고 말하는 방식이 이상했다. 성공했다는 뉘앙스가 아니었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꺼냈다. 괌 조선소 확장 계획 경과 보고서였다. 나는 첫 장을 넘기면서
이마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예산은 배정됐지만 실제 공사는 수차례 지연됐다. 숙련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인력을 확보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장비 납품이 늦어졌다. 장비가 도착했을 때는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획이 단계마다 막혔다. 나는 보고서를 넘기면서 손끝이 조금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이게 실패한 계획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웨스턴이 말했다. 조선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공급망이 함께 있어야 조선소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인력과 부품이 없으면 그건 그냥 빈 공간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계속 걸렸다. 인력이 없어서 지연, 장비가 없어서 지연, 설계가 바뀌어서 지연. 그 연쇄가 결국 웨스턴이 말한 것과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선소 하나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조선소가 돌아가기 위한 생태계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논리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흔들린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부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꺼내며 말했다. 이제 진짜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료를 바라봤다. 태평양 지도였다. 한국, 일본, 괌, 하와이가 차례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지점에서 출발한 함정이 실제 작전 해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뭔가 불편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걸 느꼈다.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몰랐다. 하지만 지도 위에 표시된 숫자들이 내가 기억하는 수치와 조금씩 달랐다. 웨스턴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나는 그 지점을 확인하고 잠깐 숨을 멈췄다. 웨스턴이 짚은 곳은 일본도 괌도 하와이도 아니었다. 한반도 남쪽 해안선이었다. 나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가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설마 라는 생각이었다. 웨스턴이 입을 열었다. 웨스턴이 한반도 남쪽 해안선을 짚은 채로 잠깐 말을 멈췄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 침묵이 불편했다. 설마 한국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한국은 상선을 만드는 나라였다.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을 찍어내는 민간 조선소들이 몰려있는 나라였다. 군함과는 다른 이야기였다. 군함은 단순히 크고 빠른 배가 아니었다. 전투체계, 무기통합, 방호설계, 기밀 공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물이었다. 상선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그게 군함 정비 능력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나는 그 논리를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웨스턴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군 군수를 16년 동안 맡아온 사람으로서 군함과 상선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줄 자신이 있었다. 군함 정비는 민간 기술자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보안 등급이 다르고 부품 규격이 다르고 작업 절차 하나하나가 군사 기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상선을 빠르게 만든다는 것과 군함을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때 학생 한 명이 먼저 손을 들었다.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조선 강국인 일본이 대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말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요코스카에는 이미 미 해군 기지가 있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적으로도 검증된 나라였다. 일본 조선소는 정밀 기계 가공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과의 군사 협력 체계도 수십 년째 이어져 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이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런데 웨스턴은 그 말을 듣고도 일본 지도를 띄우지 않았다. 대신 거제와 울산, 창원, 부산이 표시된 한국 남해안 지도를 화면 가득 펼쳤다. 나는 그 지도를 보며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상선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웨스턴이 나를 바라봤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강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누군가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웨스턴은 내 말에 반박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은 채 새 자료를 꺼냈다. 미국 군함 정비 일정표와 한국 조선소의 실제 작업 기록을 나란히 놓은 비교 자료였다. 나는 두 표를 번갈아 봤다. 처음에는 숫자가 잘못된 줄 알았다. 다시 봤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같은 급의 구축함을 기준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서 정비를 마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과 한국 조선소에서 동일한 작업을 완료하는 기간 사이에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었다. 단순히 조금 빠른 수준이 아니었다. 나는 그 차이를 보면서 이게 같은 작업을 비교한 게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혹시 작업 범위가 다른 건 아닐까? 한국 쪽 수치가 일부 항목을 생략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료 하단의 주석을 확인했다. 동일 작업 범위, 동일 기준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강의실이 술렁였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장교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웨스턴이 말했다. 상선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나라는 군함도 가장 빠르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고 싶었다. 상선과 군함은 다르다고, 정밀도와 기밀 공정이 다르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웨스턴이 그 생각을 읽은 것처럼 다음 자료를 펼쳤다. 조선소 설비 비교표였다. 블록 제작 공장, 대형 도크, 크레인 수, 동시 처리 가능한 선체 수, 부품 조달 체계, 한국 주요 조선소의 수치가 미국 조선소와 나란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수치를 확인하면서 손이 멈추는 걸 느꼈다. 규모의 차이가 예상보다 컸다. 도크 수만 비교해도 격차가 선명했다. 크레인 대수와 동시 처리 선체 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것이 민간 상선 조선소의 수치라는 사실이 계속 걸렸다. 군용시설이 아니라 민간 조선소가 이 정도 규모라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웨스턴이 말했다. 조선소 하나를 보지 마십시오. 조선소를 먹여 살리는 공급망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 챕터 2에서 웨스턴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생태계라는 단어였다. 조선소 하나가 아니라 그 조선소를 둘러싼 수백 개 기업과 수만 명의 숙련공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 한국이 상선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생태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었다. 그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건 군함 정비에도 같은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 연결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료는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펼쳤다. 한국 거제도 조선소 전경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잠깐 말이 막혔다. 내가 상상하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도크 하나의 길이가 항공모함을 수용하고도 남을 크기였다. 크레인들이 도크 위에 줄지어 서 있었고 블록 제작 공장들이 조선소 외곽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다. 마치 하나의 도시 같았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 조선소를 실제로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는 그냥 막연한 인상이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한국이 실제로 미국 군함을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 말입니다.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며 속으로 기다렸다. 사례가 없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가능성에 불과했다. 웨스턴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 미 해군 마크가 찍혀 있었다. 나는 그 표지를 보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군 내부 문서였다. 공개된 자료가 아니었다. 웨스턴이 어떻게 이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보다 파일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더 신경 쓰였다. 웨스턴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파일 첫 장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손 안에 있던 펜을 내려놓았다. 함정명과 정비 일정, 작업 내역, 복귀 기간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함정이었다. 태평양 함대 소속 구축함이었다. 그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마치고 예정보다 일찍 복귀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기록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가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몰랐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다. 적고 나서 그 두 글자를 잠깐 바라봤다. 이상하게 그 글자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웨스턴이 파일을 덮으며 다음 장을 꺼낼 준비를 했다. 나는 아직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느려짐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다. 웨스턴이 파일을 완전히 펼쳤다. 나는 그 파일이 단순한 정비 기록이 아니라는 걸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알았다. 사진이 있었다. 한국 조선소 도크 안에 미 해군 구축함이 들어와 있는 사진이었다. 선체 옆면에 성조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불쾌하다는 게 아니었다. 낯설었다. 미국 군함이 외국 조선소 도크 안에 있다는 장면 자체가 내 머릿속에 없던 그림이었다. 나는 군수를 16년 동안 맡으며 군함이 들어갈 수 있는 도크를 셀 수 없이 많이 봤다. 노퍽, 브레머턴, 샌디에이고, 요코스카. 그 이름들이 내 머릿속 지도에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그 지도에 없는 이름의 조선소 안에 미국 군함이 있었다. 웨스턴이 다음 장을 펼쳤다. 작업 일지였다. 입항 일자, 정비 항목, 담당팀, 완료 일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일지를 훑으면서 완료 일자를 확인했다. 예정일보다 앞당겨져 있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었다. 나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바뀌지 않았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미국 군함을 외국 기술자에게 맡긴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군함 정비는 보안 등급이 높은 작업이었다. 전투체계, 무기 통합장치, 통신장비, 이런 것들을 외국 기술자에게 노출시킨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웨스턴이 파일에서 별도 문서를 꺼냈다. 미 해군과 한국 조선소 사이의 보안 협약서 요약본이었다. 나는 그 문서를 보면서 잠깐 말이 막혔다. 이미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 보안 구역 분리, 접근 권한 등급, 감독 인원 배치,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정비된 협력 체계였다. 나는 그 문서를 넘기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확인하려 했다. 날짜를 찾았다. 생각보다 오래됐다.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웨스턴이 말했다. 그날 미국은 군함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 작전 시간을 맡긴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다시 딸깍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군함을 맡긴 게 아니라 시간을 맡겼다는 표현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비가 늦어지면 그 함정이 투입되어야 할 작전 일정이 밀린다. 작전 일정이 밀리면 전력 공백이 생긴다. 전력 공백이 생기면 다른 함정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 그 연쇄가 결국 함대 전체의 작전 지속 능력을 갉아먹는다. 나는 군수 담당으로서 그 연쇄를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국을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꺼냈다. 출항 기록이었다. 한국에서 정비를 마친 함정들의 복귀 일자와 실제 작전 투입 일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기록을 보면서 숫자를 하나씩 따라갔다. 정비를 마친 함정이 예정일보다 일찍 복귀했고 복귀한 함정이 곧바로 작전에 투입됐다. 대기 기간이 거의 없었다. 나는 미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마친 함정들의 복귀 기록을 머릿속에서 떠올렸다. 비교가 됐다.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가 스스로 비교를 만들었다. 학생 한 명이 다시 손을 들었다. 품질은 어땠습니까? 빠르게 작업했다고 해서 꼼꼼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웨스턴이 다음 장을 펼쳤다. 품질 평가 보고서였다. 미 해군 감독관이 작성한 문서였다. 나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표정을 유지하는 게 조금 힘들어졌다. 작업 품질 평가 항목마다 높은 점수가 적혀 있었다. 감독관 서명란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메모를 2번 읽었다.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다. 감독관 역시 처음에는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결과가 그 기대를 넘어섰다는 것이었다. 나는 팔짱을 풀었다. 언제 풀었는지 몰랐다. 그냥 어느 순간 팔이 내려와 있었다. 웨스턴이 말했다.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진짜 질문이라는 표현이 걸렸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뜻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웨스턴이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잠깐 강의실을 둘러봤다. 학생들도 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 웨스턴이 입을 열었다. 미국이 한국 조선소를 찾은 이유가 단순히 정비 속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듣고 잠깐 생각했다. 속도 때문이 아니면 뭐 때문입니까? 라고 반문하려다 멈췄다. 웨스턴이 그 질문에 바로 답을 줄 생각이 없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그는 새 자료를 꺼내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옆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태평양 지도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조선소 위치가 아니었다. 함정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예산이 아니라 작전 지속 능력의 문제라는 사실을
입 밖에 내기로 결심했다.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웨스턴이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나는 그 손가락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다. 그리고 21번 들이켰다. 웨스턴이 태평양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말을 시작했다.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반론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다. 미국도 조선소를 다시 지으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강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웨스턴이 손가락을 지도에서 거두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16년 동안 군수를 맡으며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온 사람으로서 이 정도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의지가 있고 예산이 있으면 조선소는 다시 지을 수 있었다. 인력도 다시 양성할 수 있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웨스턴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 자료를 펼쳤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산업 구조도라고 생각했다. 선이 많고 네모박스가 많았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다. 군함 한 척을 정비하는 데 연결되는 공급망 전체를 한 장에 담은 지도였다. 철강 공장이 있었다. 엔진 제작사가 있었다. 대형 크레인 제조업체가 있었다. 밸브 전문업체가 있었다. 블록 제작 공장이 있었다. 배관 전문업체가 있었다. 전기 배선 업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물류 체계가 있었다.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잠깐 말이 막혔다. 선이 너무 많았다. 연결이 너무 촘촘했다. 웨스턴이 말했다. 군함 한 척을 살려내려면 이 지도 위의 모든 점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술렁였다. 조선소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 기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군함 한 척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 지도 하나가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조선소를 다시 짓는다는 내 주장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었는지 조금씩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돈만 있으면 이 공급망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면 업체들도 다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웨스턴이 잠깐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돈으로는 공장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축적된 숙련공의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챕터 2에서 들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미국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것이라던 말이었다. 그때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다. 지금은 달랐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펼쳤다. 미국 조선소 숙련공 연령 분포 그래프였다. 나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5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대와 30대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웨스턴이 설명을 이어갔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숙련공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그 기술이 사라집니다. 도제식으로 전수되는 기술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용접 한 가지만 해도 수십 가지 공법이 있고 그 공법마다 다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감각은 수천 번의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손에 새겨지는 겁니다. 책으로 가르칠 수 없고 영상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입을 다물었다. 반박하려다 멈췄다. 웨스턴이 틀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그래프가 웨스턴의 말을 이미 증명하고 있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숙련공을 데려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웨스턴이 고개를 저었다. 숙련공을 데려오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숙련공이 일할 수 있는 생태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고의 요리사를 데려와도 주방이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조선소는 혼자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철강이 제때 들어와야 하고 엔진 부품이 제때 납품되어야 하고 크레인이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배 한 척이 움직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공급망 지도를 다시 바라봤다. 처음 봤을 때와 다르게 보였다. 처음에는 복잡한 선들의 집합이었다. 지금은 그 선 하나하나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보이는 것 같았다. 철강 공장이 문을 닫으면 선체 블록을 만들 수 없다. 블록을 만들 수 없으면 도크에 집어넣을 구조물이 없다. 엔진 부품 납품이 늦어지면 추진 체계를 복원할 수 없다. 추진 체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배는 도크 안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 연쇄가 결국 출항 가능한 함정수를 줄이고 함정수가 줄면 작전 지속 능력이 떨어진다. 나는 챕터 1에서 전광판에 붉은 표시가 연달아 켜지던
그 새벽을 떠올렸다. 그게 단순한 정비 일정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꺼냈다. 폐업한 미국 조선 관련 협력업체 목록이었다. 나는 그 목록을 훑으면서 눈이 멈추는 지점이 있었다. 엔진 부품 전문 업체, 배관 시스템 제작사, 선박용 밸브 제조업체. 이름은 처음 보는 것들이었지만 역할은 알고 있었다. 군함 정비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었다. 그 업체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미국 조선 생태계의 빈자리가 점점 커졌다는 걸 그 목록이 보여주고 있었다. 웨스턴이 말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은 도크가 아닙니다. 제조 생태계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반박해봤자 자료가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메모장을 펼쳤다. 처음에는 반박 논리를 적으려고 꺼낸 메모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을 적고 있었다. 제조 생태계. 그 두 단어를 적고 나서 잠깐 멈췄다. 군수 담당으로 16년을 보내면서 한 번도 이 단어를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예산을 보고 일정을 보고 도크수를 봤다. 그런데 그 도크가 돌아가기 위한 생태계 전체를 본 적은 없었다. 웨스턴이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다음 자료를 꺼낼 준비를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강의가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이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느껴졌다.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다. 다만 메모장을 닫지 않았다. 웨스턴이 새 자료를 펼쳤다. 이번에는 표가 아니었다. 두 개의 흐름도였다. 왼쪽에는 미국, 오른쪽에는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흐름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공정 비교표라고 생각했다. 군함을 만드는 순서를 나열한 것이려니 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구조가 달랐다. 미국 쪽 흐름도는 화살표가 아래로 일직선으로 이어졌다. 설계가 끝나면 자재를 조달하고 자재가 들어오면 선체를 만들고 선체가 완성되면 의장을 올리고 의장이 끝나면 시험 운항을 하는 방식이었다. 순서가 명확했다.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나는 그 흐름도를 보면서 당연한 구조라고 생각했다. 공정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맞았다. 그런데 한국 쪽 흐름도는 달랐다. 화살표가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뻗어나가고 있었다. 선체 블록을 만드는 공정과 엔진을 준비하는 공정과 의장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다. 여러 팀이 각자의 구역에서 동시에 작업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로 합쳐지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 흐름도를 보면서 잠깐 생각에 잠겼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됐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하려면 공정 간 조율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했다. 한 군데라도 어긋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었다. 웨스턴이 말했다. 한국은 블록 단위 생산과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으로 여러 공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미국이 10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동안 한국은 그 10단계를 서너 묶음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수치가 궁금해졌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펼쳤다. 동일 급의 함정을 건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비교한 표였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앞서 정비기간 비교표에서도 같은 기분이 들었었다.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선사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닌 겁니까? 웨스턴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납기입니다. 선사 입장에서 배가 예정보다 늦게 나오면 운항 일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국 조선소가 납기를 지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웨스턴이 수치를 제시했다. 나는 그 수치를 듣고 잠깐 말이 막혔다. 민간 조선소가 이 정도 납기 준수율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한 생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급망 전체가 하나의 시계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이었다. 나는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려다 잠깐 멈췄다. 적을 말이 너무 많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짧게 한 문장만 적었다. 한국은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을 줄이는 나라였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잠깐 그걸 바라봤다. 이상하게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맞는 말 같았다. 그게 불편했다. 웨스턴이 흐름도를 다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블록 단위 생산이 가능한 이유는 표준화 때문입니다. 선체 구획을 표준화된 블록으로 나눠서 각 공장에서 동시에 제작하고 조선소에 들어올 때는 이미 완성된 블록을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 블록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려면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설계 데이터와 제작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까 공급망 지도에서 봤던 수백 개의 점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 점들 하나하나가 블록을 만드는 공장이고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고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일 때 저 납기 준수율이 나온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연결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보였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 방식을 도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웨스턴이 잠깐 그 학생을 바라봤다. 공정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정을 바꾸려면 그 공정이 작동하는 생태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블록 단위 생산을 하려면 블록을 만드는 수십 개 공장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 공장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 방식만 바꾼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흐름도를 다시 바라봤다. 미국 쪽 화살표는 일직선이었다. 한국 쪽 화살표는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뻗어나갔다. 그 차이가 단순한 공정의 차이가 아니라는 게 이제는 보였다. 한쪽은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이었고 다른 쪽은 처음부터 전체를 동시에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그 두 방식의 차이가 결국 시간이라는 자원을 얼마나 다르게 다루느냐의 차이였다. 나는 군수 담당으로 16년 동안 시간을 자원으로 다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예산을 자원으로 받고 인력을 자원으로 받고 도크를 자원으로 받다. 그런데 시간 자체를 자원으로 설계한 생산 체계가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웨스턴이 자리로 돌아가 서류 가방에서 새 파일을 꺼냈다. 표지가 검은색이었다. 앞서 봤던 파일들과 달리 아무 표시가 없었다. 나는 그 표지를 보면서 이상한 긴장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웨스턴이 그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군함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을 삼켰다. 군함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라는 건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웨스턴이 검은 표지의 파일 위에 손을 올린 채 강의실을 한번 둘러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파일을 보면서 손을 뻗어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내가 먼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나는 정확히 몰랐다. 웨스턴이 검은 표지의 파일을 천천히 펼쳤다. 나는 그 파일이 열리는 속도가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다. 강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했다. 공조기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다. 웨스턴이 첫 장을 꺼내 화면에 올렸다. 펜타곤 내부 검토 자료라는 문구가 상단에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등이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지는 걸 느꼈다. 자세도 모르게 앞으로 기울어졌다. 펜타곤 내부 자료였다. 공개 문서가 아니었다. 나는 웨스턴이 이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궁금했지만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다른 생각이 모두 사라졌다. 자료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마친 함정들의 작전 복귀 기간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 수치를 다른 후보지들과 비교한 표를 보면서 손끝이 조금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일본 요코스카의 수치가 있었다. 괌의 수치가 있었다. 하와이의 수치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수치가 있었다. 나는 그 네 개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봤다.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 단순히 며칠 빠른 수준이 아니었다. 작전 일정 전체를 다시 짜야 할 만큼 유의미한 차이였다. 나는 속으로 반박 논리를 찾았다. 이 자료가 특정 함정에만 해당하는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 번의 결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손을 들었다. 이 자료가 몇 건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겁니까? 단발성 사례라면 일반화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웨스턴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다. 단발이 아니었다. 수년에 걸친 누적 데이터였다. 함정 종류도 다양했다. 구축함만이 아니라 순양함, 군수 지원함,
상륙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 목록을 보면서 입을 닫았다. 반박하려면 다른 논리가 필요했다. 아직 찾지 못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과 괌으로 정비 체계를 분산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한국에만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분산이 맞는 전략이었다. 한 곳에 집중하면 그곳이 막혔을 때 전체가 흔들린다. 군수의 기본 원칙이었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꺼냈다. 실제 정비 일정표였다. 현재 일본과 괌에 배정된 함정들의 대기 현황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일정표를 보면서 눈이 멈추는 지점이 있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일정과 충돌하는 구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괌은 시설 용량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분산하고 싶어도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없었다. 웨스턴이 말했다. 분산은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분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본과 괌의 가용 용량을 합쳐도 태평양 함대 전체의 정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분산 전략이 이미 검토됐고 이미 한계가 확인됐다는 뜻이었다. 내가 지금 제안하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막힌 길이었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펼쳤다. 이번에는 표가 아니라 텍스트가 빼곡한 문서였다. 나는 첫 문단을 읽으면서 이마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일본과 괌, 하와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모든 계획이 시간 부족으로 무너졌다는 내용이었다. 시간 부족이라는 표현이 자꾸 눈에 걸렸다. 챕터 2에서 웨스턴이 처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미국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는 그 말이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달랐다. 그 문서 안에서 시간 부족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일정 지연, 용량 초과, 대기기간 누적. 그 모든 표현이 결국 같은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었다. 나는 그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회의 종료 후에도 파일을 끝까지 읽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장이 궁금했다. 웨스턴이 말했다. 직접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웨스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웨스턴이 파일을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그 파일을 받아 마지막 장을 펼쳤다.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국을 대체할 시설 없음. 나는 그 문장을 보면서 잠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짧은 문장이었다. 단어가 6개였다. 그런데 그 6단어가 내가 지금까지 반박하려 했던 모든 논리를 한 줄로 정리해버렸다. 일본으로 돌리자. 막혀 있었다. 괌으로 분산하자. 용량이 없었다. 조선소를 새로 짓자. 시간이 없었다. 돈을 더 투입하자. 생태계가 없었다. 그 모든 반론의 끝에 이 문장이 있었다. 한국을 대체할 시설 없음. 나는 파일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 강의실 창문 너머로 캠퍼스 나무들이 보였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머릿속이 비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16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웨스턴이 파일을 다시 거두며 말했다. 충격이 크셨겠지만 아직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파일에서 눈을 떼어 웨스턴을 바라봤다. 절반도 안 됐다는 말이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온 건지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꺼낼 준비를 하며 강의실 조명을 낮췄다. 벽면 전체에 태평양 지도가 펼쳐졌다. 나는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메모장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반박 논리를 적으려는 게 아니었다. 웨스턴이 조명을 낮추자 태평양 지도가 벽면 전체를 덮었다.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익숙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태평양 지도는 군수 담당으로 16년을 보내면서 수백 번도 넘게 봤다. 함정 이동 경로를 짜고 보급선을 설계하고 작전 반경을 계산하면서 이 지도 위에 선을 그어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웨스턴이 띄운 지도는 내가 알던 지도와 조금 달랐다. 항로가 표시된 게 아니었다. 정비 거점과 함정 이동 경로가 동시에 표시되어 있었다. 한국, 일본, 괌, 하와이 4개의 점이 찍혀 있었고 각 점에서 뻗어나가는 선이 서태평양 작전 해역까지 이어졌다.
웨스턴이 말했다.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은 간단합니다. 서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구축함 한 척이 손상됐습니다. 즉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학생들이 일본이라고 답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 기지가 거기 있었고 미 해군 시설이 이미 요코스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일본이 상식적인 선택이었다. 웨스턴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화면 위에서 구축함을 나타내는 점이 손상 지점에서 요코스카로 이동했다. 이동 시간이 표시됐다. 나는 그 숫자를 봤다.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요코스카 도크 가용 현황이 화면 한쪽에 떴다. 이미 대기 중인 함정이 있었다. 해상자위대 일정이 일부 구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 구축함이 들어갈 수 있는 슬롯이 없었다. 대기 기간이 표시됐다. 학생들이 술렁였다.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괌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웨스턴이 괌 시뮬레이션을 추가했다. 이동 시간이 요코스카보다 길었다. 도착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겼다. 괌 시설의 도크 규모가 표시됐다. 해당 구축함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도크가 제한적이었다. 마침 다른 함정이 먼저 들어가 있었다. 대기 기간이 다시 표시됐다. 이번엔 더 길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학생 한 명이 다시 손을 들었다. 하와이는 어떻습니까? 진주만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웨스턴이 하와이 시뮬레이션을 추가했다. 이동 시간이 화면에 떴다. 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고개를 저었다. 작전 해역에서 하와이까지의 거리는 일본이나 괌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동하는 동안 함대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건 뻔했다. 웨스턴이 3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란히 화면에 올렸다. 일본, 괌, 하와이 세 곳 모두 대기 기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 대기 기간 동안 손상된 구축함이 빠진 자리에서 방공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그래프가 옆에 붙었다. 나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처음으로 손을 멈췄다. 구축함 한 척이 빠졌을 뿐인데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다. 그 구멍을 메우려면 다른 함정을 이동시켜야 했다. 다른 함정을 이동시키면 그 함정이 맡고 있던 구역에 또 다른 공백이 생겼다. 공백이 공백을 만드는 연쇄였다. 나는 그 연쇄를 보면서 군수 담당으로 16년 동안 함대 전력을 수치로만 봐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유 함정수, 출항 가능 함정수, 예비 전력 비율, 그 숫자들이 내 머릿속 지도였다. 그런데 그 숫자 뒤에 이런 연쇄가 숨어 있었다. 한 척이 빠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다. 나는 그 구조를 처음으로 지도 위에서 눈으로 보고 있었다. 내가 그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웨스턴이 네 번째 시뮬레이션을 추가했다. 한국이었다. 나는 그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는 걸 바라봤다. 손상된 구축함이 한국 남해안으로 이동했다. 이동 시간이 표시됐다. 일본보다 조금 더 걸렸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동 시간이 더 길면 그만큼 불리한 것 아닌가.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 흐름이 달라졌다. 도착하자마자 도크에 입항했다. 대기 기간이 없었다. 정비가 시작됐다. 완료 일자가 표시됐다. 나는 그 완료 일자와 앞서 세 곳의 완료 일자를 비교했다. 이동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요 시간은 가장 짧았다. 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이 시뮬레이션이 조작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싶었다. 하지만 각 항목의 수치가 모두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표시가 화면 하단에 명시되어 있었다. 웨스턴이 말했다. 전쟁에서 거리는 전략지도 위의 선입니다. 하지만 정비 속도는 함대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거리보다 정비 속도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 했다. 그런데 화면 위에 4개 시뮬레이션이 계속 거기 있었다. 일본, 괌, 하와이, 한국. 숫자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문제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기 시작했다.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16년 동안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군수 계획을 짜온 사람으로서 그 기준이 흔들린다는 건 불편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불편하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웨스턴이 시뮬레이션 화면을 끄고 조명을 다시 켰다. 나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밝아진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이 각자 노트를 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웨스턴이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다. 항모전단 일부만 먼저
이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게 내가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준비하던 대안이었다. 손상된 함정 하나를 보내는 동안 나머지 전력이 작전 해역을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손을 들었다. 항모전단 일부를 작전 해역에 남기고 손상 함정만 이동시키면 공백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웨스턴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을 켰다. 이번에는 항모전단 분리 시뮬레이션이었다. 나는 그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는 걸 바라봤다. 처음 몇 단계는 내 예상대로 흘러갔다. 손상 함정이 이동하고 나머지 전력이 작전 해역을 유지했다. 방공망에 부분적인 공백이 생겼지만 허용 범위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시간을 앞으로 돌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비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자 작전 해역에 남은 함정들의 연료와 탄약 보급 일정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보급이 늦어지면서 남은 함정들도 하나씩 이탈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결국 전단 전체가 작전 해역을 비워야 하는 시점이 표시됐다. 나는 그 시점을 보면서 입을 다물었다. 내 대안이 단기적으로는 맞았다. 하지만 정비가 길어지는 순간 그 대안이 또 다른 공백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처음보다 더 컸다. 웨스턴이 말했다. 구축함 한 척의 정비가 늦어지면 방공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연쇄가 멈추는 지점은 정비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정비 속도가 전투 지속 능력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려다 멈췄다. 적을 말이 너무 많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짧게 한 문장만 적었다. 한국 남해안은 조선소가 아니라 태평양 작전의 연결점이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잠깐 바라봤다. 챕터 7에서 적었던 문장이 떠올랐다. 한국은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을 줄이는 나라였다. 두 문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 방향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곳과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도 알았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꺼내며 말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은 정비의 문제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진짜 문제라는 표현이 걸렸다. 지금까지 본 것도 충분히 심각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웨스턴이 새 파일을 펼쳤다.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그 자료를 바라봤다. 웨스턴이 새 파일을 펼치는 대신 화면에 영상을 재생했다. 강의실 조명이 다시 낮아졌다. 나는 그 영상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면이었다. 해상 전투 상황을 가정한 모델링이었다. 서태평양 어딘가가 배경이었다. 영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 위에 함정 하나에 붉은 표시가 떴다. 손상 판정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전투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했다. 손상 함정이 발생하면 후방으로 빼고 예비 전력을 투입하면 됐다.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는 예비 전력이 들어오지 않았다. 손상 함정이 빠진 자리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새 군함을 추가 생산하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예비 전력을 미리 확보해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예비 전력 확보는 군수의 기본이었다. 웨스턴이 영상을 계속 재생했다. 화면 한쪽에 건조 일정이 표시됐다. 신규 함정 건조를 시작한 시점이 표시됐고 그 함정이 실제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시점이 그 옆에 표시됐다. 나는 그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을 보면서 눈이 멈췄다. 간격이 생각보다 훨씬 길었다. 설계부터 진수까지, 진수부터 시험 운항까지, 시험 운항부터 실제 작전 투입까지 그 각각의 단계가 더해지면서 숫자가 커졌다. 나는 그 숫자와 영상 속 전투 상황의 시간축을 비교했다. 새 군함이 완성되기 훨씬 전에 영상 속 전투는 이미 끝나 있었다. 웨스턴이 영상을 멈추고 말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새 군함이 아닙니다. 손상된 군함을 며칠 안에 다시 출항시키는 능력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다 멈췄다. 영상 속 숫자가 그 말을 이미 증명하고 있었다. 신규 건조는 전쟁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전쟁은 몇 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전쟁이 요구하는 건 새로 만든 군함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 군함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조선소와 연결된다는 방향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웨스턴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였다. 같은 상황에서 손상 함정이 빠른 속도로 정비를 마치고 작전 해역에 복귀하는 경우였다. 방공망의 공백이 채워졌다. 전력 공백으로 인한 연쇄 이탈이 멈췄다. 전단이 작전 해역을 유지했다. 나는 두 시나리오를 번갈아 보면서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손상 함정 하나가 빠지면서 전단 전체가 흔들렸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그 함정이 빠르게 돌아오면서 전단이 유지됐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정비 속도였다. 그리고 그 정비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어디서 정비를 받느냐였다. 나는 그 연결을 따라가다가 다시 한국이라는 이름에 닿았다. 두 번째 시나리오 속 정비 거점이 어디인지 화면 하단에 작게 적혀 있었다. 한국 거제였다. 나는 그 글자를 보면서 잠깐 숨을 참았다. 웨스턴이 영상을 끄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MRO 계약을 확대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비 유지 운용 계약. 나는 MRO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인지 궁금해졌다. 단발성 계약이 아닐 것 같았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꺼냈다. 미 해군 MRO 계약 현황 자료였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계약 건수와 규모를 확인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단순히 급할 때 한 번씩 맡기는 구조가 아니었다.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었다. 나는 그 체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날짜를 찾았다. 찾고 나서 잠깐 말이 막혔다. 내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였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웨스턴이 그 질문을 듣고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펼쳤다. 미국 내 조선업 재건 계획경과 보고서였다. 나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흐름을 따라갔다. 예산이 배정됐다. 계획이 세워졌다. 착공이 됐다. 그런데 중간에 계속 무언가가 막혔다. 숙련 인력 부족, 부품 공급 지연, 설계 변경, 그 항목들이 반복됐다. 나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챕터 2에서 봤던 괌 조선소 확장 계획 보고서가 떠올랐다. 같은 패턴이었다. 의지가 있었고 예산이 있었다. 그런데 생태계가 없었다. 웨스턴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 생산보다 정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비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이미 데이터가 답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반박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몰랐다. 다만 메모장을 다시 펼치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미 해군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겠다는 결심이었다. 이 강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웨스턴이 강의실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계약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를 덮었다. 처음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확신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순간 처음으로 가늠해봤다.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 사실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웨스턴의 강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다. 기내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고 옆자리 승객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 태평양 상공이었다.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 그 바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함정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함정들 중 일부는 정비를 기다리며 항구에 묶여 있었다. 나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다 그냥 뒀다. 지워봤자 다시 떠올랐으니까.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넣었다. 미 해군 군수사령부 소속 관계자였다. 오래된 인맥이었다. 같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었고 군수 분야에서 나보다 몇 년 먼저 경력을 쌓은 사람이었다. 그에게 연락할 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MIT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가 과장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한국 조선소 의존 이야기가 현장에서도 실제로 통하는 말인지 직접 듣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잠깐 침묵하더니 만나자고 했다. 목소리 톤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가볍지 않았다. 나는 그 톤이 마음에 걸렸다.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먼저 입을 열었다. 과장이 아닙니다. 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정하거나 축소할 거라고 예상했었다. 군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는 보통 조심스럽게 다뤄졌다. 그런데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는 파일 하나를 꺼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마친 함정 목록이었다. 나는 그 목록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겼다. 함정 이름과 정비 항목, 소요 기간, 복귀 일자가 적혀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함정이 여럿 있었다. 태평양 함대 소속이었다. 그 함정들이 한국에서 정비를 받았다는 걸 나는 몰랐다. 군수 담당 중령으로서 몰랐다는 게 이상했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부끄러웠다. 나는 목록을 넘기면서 한 가지를 물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가 답했다.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안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봤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보였다. 대안이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한국이 군함 자체는 미국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정비 능력은 인정하더라도 전투 능력 자체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웨스턴 교수 이름을 다시 언급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발걸음이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다시 웨스턴의 강의실이었다. 나는 그 문을 열면서 이번에는 팔짱을 끼지 않았다. 웨스턴이 나를 보더니 예상했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앉으면서 메모장을 먼저 꺼냈다. 반박 논리를 적으려는 게 아니었다. 웨스턴이 말했다. 현장 확인은 됐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웨스턴은 새 자료를 펼쳤다. 이번에는 한국 해군 함정 사진이었다. 구축함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군함 사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웨스턴이 재원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배수량, 속도, 무장체계, 방공 시스템. 나는 그 수치를 들으면서 비교 대상을 머릿속에서 찾고 있었다. 미국 구축함 아줄리급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웨스턴이 비교표를 펼쳤다. 나는 그 표를 보면서 한 항목씩 따라갔다. 어떤 항목에서는 미국이 앞섰다. 어떤 항목에서는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항목에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항목을 다시 확인했다. 웨스턴이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은 구축함만이 아닙니다. 잠수함도 설계하고 건조합니다. 군수지원함도 만듭니다. 상륙함도 있습니다. 생산과 정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 구조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정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비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설계부터 건조, 정비까지 전 주기를 하나의 산업체계 안에서 소화하는 나라였다. 그 구조가 강점이었다. 설계 데이터가 정비에 연결되고 정비 데이터가 다시 설계에 반영됐다. 그 순환이 만들어내는 축적이 단순히 돈을 투입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었다. 나는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으려다 잠깐 멈췄다. 강의실에 처음 들어왔던 날 반박 논리로 가득 채우려고 꺼낸 메모장이었다. 지금은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적혀 있었다. 한국을 대체할 시설 없음. 한국은 시간을 줄이는 나라. 한국 남해안은 태평양 작전의 연결점. 나는 그 문장들을 내려다보면서 이 논문 초안을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가지고 왔던 논지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미국 해군 군수 체계의 강점을 분석하려 했다. 지금은 그 체계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취약점을 메우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쓰게 될 것 같았다. 나는 논문 초안의 첫 문장을 지웠다. 그리고 새로운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때 웨스턴이 말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웨스턴이 서류 가방에서 새 파일을 꺼냈다. 표지를 보는 순간
나는 손이 멈추는 걸 느꼈다. 지금까지 봤던 파일들과 무게감이 달랐다. 웨스턴이 그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현재입니다.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메모장을 덮었다. 논문 첫 문장은 나중에 써도 됐다. 지금은 웨스턴의 다음 말이 더 중요했다. 웨스턴이 파일을 펼치는 대신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먼저 띄웠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처음에는 공장 내부라고 생각했다. 천장이 높았고 조명이 강렬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공장이 아니었다. 조선소 내부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고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였다. 선체 블록 하나가 공중에 매달린 채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규모에 먼저 압도됐다. 사람 한 명이 선체 블록 옆에 서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다. 웨스턴이 말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여러 답을 내놓았다. 설비라고 한 학생이 있었다. 기술이라고 한 학생도 있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답도 나왔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공급망이라고 답했다. 챕터 6에서 웨스턴이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웨스턴이 나를 바라봤다. 공급망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는 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겁니다. 웨스턴이 다음 사진을 펼쳤다. 이번에는 사람 사진이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다. 나이가 50대 중반쯤 돼 보였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보였다. 용접 작업 중에 생긴 흔적 같았다. 웨스턴이 말했다. 이분은 거제 조선소에서 25년째 일하고 있는 용접 기술자입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별 감흥이 없었다. 숙련 기술자 이야기는 챕터 2에서도 나왔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기술자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도제 인원 현황이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멈췄다. 한 명이 아니었다. 웨스턴이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 주요 조선소에서 현재 도제 방식으로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인원 전체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나는 그 수치를 보면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따라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웨스턴이 말했다. 숙련공 한 명을 키우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가르쳐줄 선생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이 은퇴하면 그 기술은 사라집니다. 한국은 그 선생이 아직 현장에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챕터 2에서 봤던 미국 숙련공 연령 분포 그래프가 떠올랐다. 5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 그래프였다. 그 숫자가 지금 웨스턴의 말과 겹쳐졌다. 미국은 선생이 곧 사라질 상황이었다. 한국은 선생이 아직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차이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도 지금 당장 도제 시스템을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웨스턴이 고개를 저었다. 도제 시스템을 시작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칩니까? 이미 은퇴한 기술자를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현장을 떠난 사람의 손은 더 이상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에 새겨진 겁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술이 몸에 새겨진다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용접 기술자의 손등에 있던 흉터가 다시 떠올랐다. 그 흉터가 25년의 기록이었다. 그 기록은 복사할 수 없었다. 살 수 없었다. 시간을 되돌려 다시 만들 수도 없었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꺼냈다. 미국 조선소 숙련공 이탈 현황이었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눈이 멈추는 지점이 있었다. 조선소가 문을 닫거나 발주가 줄어드는 시기마다 숙련공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했다. 자동차, 건설, 항공. 한 번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비율이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비율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웨스턴이 말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간 건 단순히 직장을 바꾼 게 아닙니다. 조선업이라는 생태계에서 이탈한 겁니다. 다른 산업에서 10년을 보내면 손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다시 조선소로 돌아와도 예전의 그 기술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났다. 운동선수가 오랜 공백 후 복귀할 때
몸이 기억을 잃는다는 이야기였다. 근육이 기억한다는 말이 있었다. 기술자의 손도 마찬가지였다. 쓰지 않으면 근육이 기억을 지웠다. 학생 한 명이 다시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 조선소는 어떻게 이 숭령공 세대를 유지해온 겁니까? 발주가 줄어드는 시기도 있었을 텐데요. 웨스턴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웨스턴이 한국 조선업 고용 유지 정책 자료를 펼쳤다. 발주가 줄어드는 시기에도 핵심 숭령공을 현장에 붙잡아두기 위한 구조적인 장치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게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숭령공을 유지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지키는 투자였다는 뜻이었다. 웨스턴이 말했다. 미국은 발주가 줄어들 때 인력을 내보냈습니다.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한국은 발주가 줄어들 때 인력을 붙잡았습니다. 생태계 투자였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수십 년이 지나 이렇게 선명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어느 한쪽이 특별히 똑똑했던 게 아니었다. 무엇을 자원으로 보느냐의 차이였다. 미국은 비용을 줄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한국은 사람을 지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 두 합리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십 년을 걸어온 결과였다. 나는 메모장을 펼쳤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적었다. 미국이 잃은 것은 군함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잠깐 바라봤다. 챕터 1에서 전광판에 붉은 표시가 켜지던 새벽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나는 예비 도크를 배정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도크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크 뒤에 사람이 있었다. 사람 뒤에 시간이 있었다. 시간 뒤에 선택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웨스턴이 자료를 덮으며 말했다.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웨스턴이 꺼낸 것은 자료가 아니었다. 사진이었다. 한국 조선소의 야간 작업 장면이었다. 불빛이 사방에서 켜져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현장은 낮과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용접 불꽃이 튀었고 크레인이 움직였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저 불빛들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 뒤에 25년의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었다. 웨스턴이 조명을 다시 켜며 말했다. 이것이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함정수도 아니고 도크수도 아닙니다. 끊기지 않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메모장을 내려다봤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적어온 문장들이 거기 있었다. 한국을 대체할 시설 없음. 한국은 시간을 줄이는 나라. 생산보다 정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미국이 잃은 것은 군함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끊기지 않은 사람의 시간. 나는 그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논문 초안을 다시 펼쳤다. 첫 문장을 지우고 새로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웨스턴이 말했다. 잠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웨스턴이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파일을 꺼냈다. 표지에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미국 전력망이 한국을 기다리는 이유. 나는 그 표지를 보면서 잠깐 숨이 멈췄다. 조선이 끝이 아니었다. 웨스턴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바로 펼치지 않았다. 나는 그 표지를 바라보면서 미국 전력망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굴려봤다. 전력망과 조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혀 다른 분야였다. 한쪽은 바다였고 다른 쪽은 육지였다. 한쪽은 철강이었고 다른 쪽은 전기였다. 나는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다 포기했다. 웨스턴이 설명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답을 찾으려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았다. 그 버릇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몰랐다. 강의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없던 버릇이었다. 웨스턴이 파일을 펼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졌다. 미국 전력망의 평균 설비 연령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여러 숫자를 내놓았다. 20년이라는 답도 있었고 30년이라는 답도 있었다. 나는 전력망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에 손을 들지 않았다. 웨스턴이 화면에 숫자를 띄웠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멈췄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다. 웨스턴이 설명을 이어갔다. 미국 전력망의 상당 부분이
수십 년 전에 설치된 설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압기, 송전 케이블, 배전 시스템, 이 설비들이 동시에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직 조선과의 연결이 보이지 않았다. 전력망 노후화는 다른 문제였다.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면 되는 문제였다. 나는 손을 들었다. 전력망 교체는 예산 문제 아닙니까? 조선 생태계와는 다른 종류의 문제 아닙니까? 웨스턴이 나를 바라봤다. 그 표정이 챕터 2에서 미국이면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웨스턴이 짓던 표정과 비슷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내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웨스턴이 다음 자료를 펼쳤다. 대형 변압기 제조업체 현황이었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눈이 멈췄다. 미국 내 대형 변압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수가 표시되어 있었다. 숫자가 너무 작았다. 나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바뀌지 않았다. 웨스턴이 말했다. 대형 변압기는 전력망의 핵심 설비입니다. 한 대를 제작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이 숫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선 이야기가 다시 겹쳐졌다. 조선소가 줄어든 것처럼 변압기 제조업체도 줄어 있었다. 같은 패턴이었다. 발주가 줄면 업체가 문을 닫고, 업체가 문을 닫으면 숙련공이 떠나고, 숙련공이 떠나면 다시 업체를 열어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그 패턴이 조선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수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변압기를 해외에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웨스턴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자료를 펼쳤다. 대형 변압기 주요 수출국 현황이었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특정 국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국가 이름 옆에 적힌 조건들이 마음에 걸렸다. 납기 기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기간을 보면서 잠깐 말이 막혔다. 주문하고 나서 실제로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었다. 전력망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그 납기를 기다릴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웨스턴이 말했다. 전력망 설비는 전쟁 상황에서 전략 자산입니다. 군사시설, 병원, 통신망, 항만, 이 모든 것이 전력망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력망이 흔들리면 군사작전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전력망이 군수 문제와 연결된다는 뜻이었다. 군함이 항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전력망이 무너지면 그 항구 자체가 기능을 잃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연결을 따라가다가 숨을 한번 들이켰다. 웨스턴이 새 자료를 펼쳤다. 한국전력설비 제조업체 현황이었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업체 수를 비교하는 자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웨스턴이 설명을 시작하면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업체 수만이 아니었다. 제조 역량과 납기 실적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조선 분야에서 봤던 납기 준수율 자료가 떠올랐다. 그때도 같은 패턴이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하는 실적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웨스턴이 말했다. 한국은 조선만이 아닙니다. 전력 설비 제조에서도 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납품, 유지 보수까지 전주기를 소화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메모장을 펼쳤다. 조선 생태계라는 단어가 전력 설비 생태계로 바뀌었을 뿐 구조는 같았다. 핵심 제조 역량을 가진 업체들이 살아있고 그 업체들을 연결하는 공급망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 공급망 안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현장에 있다는 것이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이 전력망 교체를 추진할 때 한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웨스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들었다. 그 협의가 공식적인 정부 간 계약입니까? 아니면 민간 차원의 거래입니까? 웨스턴이 파일에서 관련 자료를 꺼냈다.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규모를 확인했다. 단순한 민간 거래가 아니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전력망 설비가 군사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품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 품목 목록을 훑으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인프라 교체 사업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 전시에 전력망이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건 군수 담당으로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 전력망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작전 지속성과 직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숫자 옆에 미국 내 제조 가능 용량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다. 두 숫자 사이의 간격이 선명했다. 수요는 컸고 공급 가능한 용량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 나는 그 간격을 보면서 조선 분야에서 봤던 그래프가 떠올랐다. 보유 함정수와 실제 출항 가능 함정수 사이의 간격이었다. 구조가 같았다. 숫자는 있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웨스턴이 말했다. 이 간격을 누가 메웁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답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